파이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키! 아유! 사냥꾼이 될 것인가? 사냥감이 될 것인가? 올여름 빅4의 마지막 작품 첩보 액션 드라마 헌트 다뤄보겠습니다. 데뷔 영화인데 200억대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네, 뭐 사실은 영화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사건도 가득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총격전 벌어지는데 둘이서 무슨 서부 영화도 아닌데 1대1 대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다못해 무슨 양복값도 괜히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알차게 영화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헌트는 오락 영화로서의 소임도 제대로 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잘 만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네네. 뭐 이 영화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즉석에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그렇게 애둘러가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지 어떤 걸 기대하시면 될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과 이정재 두 배우가 23년 만에 만났다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 영화는 뭐 완벽하게 투톱 영화예요. 실제로 두 인물이 전체 사건에서 핵심적인 그런 상황을 점유하도록 되어 있고 두 인물의 대결 혹은 협업 혹은 갈등 이런 것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 동력이라서 정말로 서로 기울이지 않는 두 명의 톱스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스타일의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두 배우가 서로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절친이죠. 거기다가 또 회사도 같이 운영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이 협업을 했었던 영화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23년 전에 태양은 없단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지난 23년간 두 사람을 같이 캐스팅하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저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두 사람 다 그것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두 사람이 또 친하고 사람들이 또 둘을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더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이 헌트라는 영화는 두 사람이 이 두 굉장히 탑스타가 같이 나올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획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요. 일단 정우성 씨, 이정재 씨 극 중에서 일단 뭐 수투발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배우의 어떤 외모나 이미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하드한 그런 첩보 스릴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스타 시스템으로 두 사람이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이제 그런 경우에서 잘 어울립니다. 이 영화에 요구되는 스타일의 그런 연기를 두 분이 제대로 제 몫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더 흥미롭게 저한테 느껴지는 건 이정재라는 데뷔한 지 30년째거든요, 올해가. 그러네요. 93년도에 데뷔했으니까 30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우성 씨는 94년도에 구미호로 주연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또 계속 주연 스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보기 드문 어떤 두 스타이기도 한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정재 씨가 감독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데뷔작이죠. 사실은 이제 감독을 처음부터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감독도 각본인데 각본도 썼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각본이 있었는데 그 각본을 판권을 사서 본인이 이제 상당 부분을 개작을 한 거죠. 그 시나리오 작가가 두 사람인데요. 어찌됐건 이 영화는 각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의 힘을 갖고 있는 영화라서 그런 어떤 이정재 감독의 연출력도 볼 수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각본에 참여한 그런 또 굉장한 노고가 있었겠죠. 4년 동안 고치고 또 고쳤다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노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말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정재 씨나 이 영화를 만든 그런 제작사 사람들이 영화계에서 평판이 좋구나.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카메오로 나오는 사람들도 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장면밖에 안 나오거나 뭐 한 두 장면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황정민 씨라든지 뭐 이성민 씨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허성태 배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된 배우가 됐잖아요. 댄스로.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은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항상 제 몫을 매력적으로 해내는 전혜진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 투탑의 이 두 주인공 밑에서 떠받치는 역할을 또 팀원으로. 네, 그러면서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도 연기가 흥미롭게 보여지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첩보 액션 스릴러 장르 영화로서 이 작품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르 영화로서 완성도가 어떤가, 얼마나 재밌는가 이런 걸 텐데 이 영화는 이제 보통 이제 첩보 스릴러라고만 말할 수 없고 첩보 액션 스릴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액션의 비중이 많습니다. 총을 참 많이 쏘죠. 총격전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영화 시작 자체가 영화 전체를 보다 보면 거의 계산해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20-30분마다 한 번씩 액션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근데 단순히 액션을 눈여기로 넣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훌륭하죠. 이 영화의 액션 장면들은 뭐라고 할까요? 액션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까지의 긴박감이 더 중요하고 막상 액션이 벌어지는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액션 장면들이 계속되는 건데요. 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클라이맥스에서의 거대한 액션 장면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이전까지 액션 장면들은 다 주인공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터진 상황에서 자기가 반응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액션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영화의 액션들은 그 속에서 이 두 주인공이 느끼는 뭐 당혹감,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 다음에 다급함, 해결해야 되니까 긴장감 이런 감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영화의 액션이 좋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액션 자체의 기술적인 완성도도 있겠지만 그 액션이 드라마에서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어떤 액션의 흐름들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 영화의 액션은 심리적인 리액션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어떤 상황이 탁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할 때 액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리액션이 영화에서는 액션 동작으로 나와서 굉장히 흥미롭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가 어떤 굉장히 큰 미스터리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초반의 상황이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전에 각 인물들이 그런 액션 상황에서 했던 행동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초반에는 잘 알 수가 없죠. 다 보고 나면 다 이해가 되죠. 되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영화의 첫 장면에서 정우성 씨가 누군가가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대로 쏘아서 인질범을 사살하는 장면이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무모할 수도 있는데 정우성 씨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보고 나면 이해가 되죠. 잘 짜맞춰보면.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영화네요. 마찬가지로 이정재 씨가 역시 초반 상황에서 이 도쿄에서 애초에 원래 계획을 바꾸어서 정반대로 뒤집어서 자기가 이쪽 파트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왜 이정재 씨는 극 중에서 그 인물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다 보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극 중에서 각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물이 자기가 해결하거나 뭐 자기 정체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액션이 잘 얽혀있는 그런 어떤 심리 드라마로서 밖으로 표출된 게 액션이다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첩보 스릴러 하면 첩보 스릴러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뭐 구도나 설정이나 혹은 모티브가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 적은 내부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거대한 정보 집단이 있는데 이 정보 집단 내부에 적의 스파이가 있다 이런 설정들 많잖아요. 무슨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도 그 모티브로 가고 있고 그걸 이제 카피해서부터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스파이가 누구냐? 독림이라는 암호명으로 붙이는 인물인데 독림이 누구냐라는 건데 영화에서 보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양쪽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이 독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영화에서 당연히 클라이맥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략 영화적인 그 러닝타임에서 보면 90분 지점쯤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두 인물의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것이 교차 편집되어 있는데 그 장면이 영화에서 장르 영화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흥미로워서 제대로 된 클라이맥스를 만들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30분 정도 이 영화의 가장 그 훌륭한 장면들이 대부분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가 장르 영화에서 끝부분이 좋으면 굉장히 관객 입장에서 만족감이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성공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 플롯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캐릭터의 깊이나 이야기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핏 봐서는 그 장면에서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전체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친다면 상당히 잘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스릴러에서 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흔한 상황을 굉장히 잘 동력으로 끌어들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또 영화가 제5공화국 시절인 1980년대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영화에 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 첩보 스릴러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 내에 있는 스파이를 찾아라 라는 어떤 전형적인 장르 영화적 모티브가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격동의 굉장히 비극적이었던 1980년대 한국 사회 현실 속에 이식시켜보자 라는 두 번째 아이디어가 있죠. 네. 이 두 가지가 붙이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1983년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왜 1983년도로 하필이면 5공화국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광주민주화운동이었던 80년일 수도 있고 네. 무너지고 있는 뭐 87년이나 아니면 그 위에 88년을 모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83년 한가운데일까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웅산 테러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때였죠. 네. 영화는 이제 아웅산 테러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변형한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어쨌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아웅산 테러 사건이 1983년도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당시 83년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들 대표적으로 이용평 대위라는 이제 북한의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남한에 귀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도 83년도예요. 영화에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건들 예를 들면 장영자 사기 사건이라든지 5공화국의 몰락을 재촉한 사건이에요. 경제적으로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 벌어졌던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장르 영화 속의 기본적인 사건의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붙이지 않아요. 영화의 핵심으로 굉장히 잘 집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두 아이디어가 각각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80년대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상당 지점에 이른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대사를 미리 공부하고 가야지 좀 이해가 잘 될까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에서 특정 시대를 제대로 관통했거나 역사를 좀 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들이 다 뭔 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갑자기 몇몇의 자막으로만 초반에 처리한다거나 중간에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저 상황에서 A팀과 B팀이 왜 서로 싸우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 사건은 무슨 맥락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동기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야기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스피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젊은 세대가 볼 수 있잖아요. 10대가 볼 수도 있고 20대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 벌어지는 상황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은 대충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교과서에서나.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젊은 관객들도 이 이야기를 온전히 다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르 영화로서는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극중 박평호와 김정도 두 주인공 캐릭터의 대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톱으로 짜여진 이야기이고 스타 시스템으로도 그렇고요. 이 영화가 구사하는 박평호라는 인물을 맡은 사람이 이제 이정재 씨고 김정도라는 인물을 맡은 사람이 이제 정우성 정우성 씨. 씨죠. 근데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계속 대비가 되어 있고 그 균형을 시나리오에서부터 굉장히 세세하게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둘 다 안기부 소속인데 둘 다 안기부 차장이에요. 근데 국내 팀 차장이 김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팀 차장이 박평호예요. 박평호가 선임이에요. 극 중에서 이제 한 사람 반말하고 한 사람은 존댓말하죠. 서로 그럴 정도인데 이 두 인물 사이에서 이제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런 관계가 영화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투톱일 뿐만 아니라 밑에도 그 대응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정재 씨 밑에는 전혜진 씨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쪽에는 정호성 씨 밑에 허성태 씨가 있죠. 장철성. 네. 그다음에 이 두 인물과 이 바깥에서 크게 갈등을 겪는 노선 차이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압박하는 인물이 있고요. 이쪽은 또 외국에서 압박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화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맞도록 되어 있고 결정적인 차이는 정호성 씨는 가족이 있고 이정재 씨는 극 중에서 가족이 없죠. 그렇지만 이정재 씨가 이루고 있는 일종의 유사 가족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영화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맞서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단기적인 목적은 같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될 어떤 전술적인 목적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 지점까지는 같은데 그 이후 생각하는 게 동상이몽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언제 협력하거나 언제 협력하지 않을까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쯤에서 제목이 왜 헌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까 그런 장르적인 것을 빼고 80년대 한국 사회 혹은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어떤 아이디어는 뭘까라고 할 때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과연 독립일까? 누가 내부의 스파일까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결과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헌트입니다. 사냥이라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이정재 씨가 샀을 때는 제목이 남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있었으니까 안기부가. 네. 근데 이 얘기가 단순히 암기부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훨씬 더 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각색 과정에서 이야기가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헌트가 됐는데 헌트는 사냥한다는 건데 영화에서는 암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스포일러가 아닌 게 이미 다 보도가 되고 그쵸? 있고 다 나와 있는 네, 건데요. 인터뷰도 있고. 네,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1호라고 지칭이 되는 전두환이죠. 암살 사건이 사실은 영화에서 핵심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암살 기도 사건, 암살 사건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영화에서 이 말하자면 헌트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3번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방콕에서, 한 번은 워싱턴에서, 한 번은 도쿄에서 있는데 실제로 있거나 시도되거나 혹은 취소되거나 해요. 흥미롭게도 이 3번의 헌트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을 주도한 세력들이 다 제각각 달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제목은 헌트로 붙인 게 굉장히 좋은 제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극 중에서 헌트로 지칭되는 사건을 한쪽에서는 불꽃 작전이라고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 사냥이라는 어떤 또 은어로 부르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사냥으로도 지칭이 되고 불꽃 작전이라고도 지칭이 되는 이 사건이 각각 3번의 경우에 어떻게 펼쳐지나가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쪽 세력 정확하게 보면 3군데 정도의 세력이 있다고 영화에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각각 다 동상이몽이에요.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더 깊게 즐기기 위해서 되짚어볼 요소가 있다면요. 네, 사실 이제 스포일러가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 이제 애들어가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마지막 거만큼은 이제 물론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영화 보시는 경험을 조금 더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확장하실 수 있게 팁만 좀 드릴까 싶어서 또 혹시라도 그런 인상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영화를 관람하신 다음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마지막 부분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고 주세요. 네,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사실 얘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운 영화예요. N차 관람 추천하는 영화. 네, 아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를 보실 때 이 영화에 나온 얘기만 보시지 말고 이 영화에 나오기도 하지만 83년도가 아니라 극 중에 두 인물에게 각각 1980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한번 생각하는 게 이 두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어떤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뭔지는 말할 수 없고요. 서로 제각각 김정도는 김정도대로 박평호는 박평호대로 3년 전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요. 그 일들이 두 인물의 어떤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각각의 3년 전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고 영화에 묘사되는 또 한 가지는 영화의 엔딩 부분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영화는 이제 두 번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두 번 끝난다고 했을 때 먼저 이제 방콕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어떤 데서 또 한 번 끝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방콕에서 끝날 때는 모두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냥 거대한 폭발 같은 게 일어나서 잿더미를 뒤집어서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영화 속에서 클라이맥스에서 연출이 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까지 서로 다른 노선 차이, 이념 차이, 생각 차이 혹은 서로 간에 누가 충동질 하느냐 어떤 것을 주입받느냐 뭐 등등등에 따라서 두 사람이 자기의 신념과 이런 것 사이에서 자기 나름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지점까지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두 사람의 노선 차이는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근데 쟤를 다 뒤집어 쓴 상황에서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처량할 것 같아요. 그 모든 차이가 대체 무슨 소용이었는가라는 것을 영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잿더미를 뒤집어 쓴 상황에서는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이런 기법을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 잘 썼던 영화가 영화는 영화다거든요. 영화는 영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서로 흰 옷 입고 검은 옷 입고 뻘밭에서 막 싸우는데 사실은 다 싸울수록 몸에다 진흙을 바르니까 두 사람이 같아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잿더미 장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마지막 프레임을 보여주는 어떤 영화적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전부 다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나서 그냥 텅 빈 공간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장면은 사실상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반대 지점에서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총평 해주시죠. 네.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야 어떤 의견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이 제 직업적인 어떤 특성이기도 하니까요. 올해 사실 이제 7, 8월에 등장한 한국 영화 4편이지 않습니까? 네. 대작이라고 말하는 그 4편 중에서 만족도가 저로서는 제일 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감과 긴장감으로 잘 작동하는 더군다나 굉장히 한국적인 현실에 잘 녹아있는 그런 영화로 완성이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한국에 드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란 건 뭔가 하면 영화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뼈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조금 약간 덜 좋은 의미에서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과 압박감으로 승부하는 스릴러를 할지라도 그 각각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관객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리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관객 입장에서 전혀 쉴 틈을 주지 않고 너무 강강강이군요. 네, 계속 이야기나 사건이나 뭐 인물도 너무 많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것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모든 것들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걸 다 파악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장르 영화로서 약간의 아쉬움들이 이 영화에 있다. 이런 것들은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추천하실 영화는 역시 태양은 없다. 네, 태양은 없다 23년 전에 바로 그 영화니까 지금 봐도 아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철이라는 인물, 홍기라는 인물로 두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이제 외모는 정반대 쪽에 서로 굉장히 거리에서 어떤 힘든 나날을 겪는 젊은이들 얘기일 테니까 어떤 그런 23년의 세월 혹은 두 사람의 어떤 시작 부분에서 있었던 최초의 협업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황하는 청년들인데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뭐 저 정도 외모로 방황하면 결국 끝이 좋지 않겠나 결론은 생각이 네.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영화 태양은 없다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얼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9월에도 좀 대작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시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한국에는 또 추석이라는 또 시즌이 있고 예. 여름 시즌 정도는 아니지만 있으니까 그때 또 큰 한국 영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신작 그리고 대작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이죠. 통합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